아테네인은 말했다. 스파르타인은 적의 숫자를 묻지 않는다. 다만 적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뿐이다. 그들은 과묵하다. 하지만 치명적 언변을 가지고 있다. 스파르타의 남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고, 스파르타의 여자는 전사가 될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죽어서 묘비에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는 것이었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매력적인 젊은 청년을 찾아 젊은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기도 했다. 아이를 낳으면 자식으로 삼았다. 이는 오로지 스파르타를 위한 강한 전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스파르타 시민 남성은 전원 전사입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1200년경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내려온 도리아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죠. 정복된 원주민의 후손들을 헬롯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스파르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많은 헬롯은 스파르타의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헬롯들이 자기 신분을 잊지 않도록 우스꽝스러운 개가죽 모자를 쓰게 했고, 매년 정해진 만큼의 매를 맞도록 강제로 규정해 그들이 뼛속까지 노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남다른 재능과 능력을 보인다면, 우월한 힘을 갖고 있다면, 똑똑하다면, 반항이라도 한다면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죠. 이처럼 스파르타의 시민은 늘 내부에 불안 요소를 안고 살았습니다. 노예의 반란을 차단하고 외부의 적과도 싸워 승리하려면 더욱더 강한 전사를 양성해야만 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의해 장애와 미숙아로 판단이 되면 도시 외곽의 절벽에 버려졌습니다. 출생한 아이 절반 이상이 국가에 의해 내버려진 것으로 보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선택된 자만이 스파르타의 아이가 되어 전사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자부심과 우월성을 갖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연은 아니겠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출생 시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16세가 되어서도 2차 성징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뚝뚝한 말투를 쓰도록 교육받고 나체에 가까운 과감한 노출도 당당히 했고, 공개적인 곳에서 스포츠를 통해 신체 능력까지 강화시켰습니다. 여성은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노예를 통제해야 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으로써 우월한 전사를 낳기 위해서였죠. 역사의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를 배신한 에피알테스는 곱추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 국가에 의해 죽을 운명이었으나, 부모가 데리고 스파르타를 탈출하여 살아남은 걸 보면 이런 면을 알 수 있죠. 스파르타의 아이들은 7세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 아고게라는 집단 훈련소에 입소해 국가의 교육을 받습니다. 입소 즉시 채찍질을 당했고, 비명을 지르면 계속해서 내려쳤고, 끝까지 비명을 참는 아이는 합격하여 하루에 10시간에 걸친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게 되죠. 맞으면 맞을수록 피부가 단단해진다고 믿었던 스파르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소년들을 나무형 틀에 묶고 회초리와 채찍으로 피멍이 들도록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끼얹어 피부를 연하게 만들어 자갈비를 뒹구르게 했습니다. 피멍이 든 피부가 약해져 터져버리면 차디찬 강물에 몸을 던져 식혔습니다. 훈련과는 동료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을 부추겨 격투는 수시로 이루어졌고, 이를 비교 관찰하여 소년들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12세가 되면 남색과의 놀이개가 되는 제도까지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었고, 연인이 되면 남색과가 후견인이 되어 출세할 확률도 높아졌죠. 16세가 되면 모든 소지품을 반납하고 얇은 옷 한 장의 맨발로 갈대로 된 잠자리에 노숙을 했고,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않아 배고픔에 굶주린 소년들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서거나 마을로 몰래 잠입하여 식량을 훔쳐야 했죠.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었지만 훔치다 걸리면 죄가 되어 매질을 당했습니다. 만일 훔치는 상대가 노예인 헬롯이라면 목숨을 빼앗아도 상관은 없었죠. 20살이 되면 장차 스파르타의 지도자가 될 소수의 소년들에게 크리테이아라는 비밀 조직을 통해 전사로 증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늦은 밤 단도 하나를 들고 노예인 헬롯의 마을로 혼자 숨어들어 노예의 숨통을 끊고 그 증표로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마치 그림자가 없는 귀신처럼 말이죠. 또한 스파르타는 매년 가을 헬롯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후 마을로 내려가 합법적으로 노예 사냥을 나섰습니다. 노예 증가를 억제시키고 반란의 싹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독립을 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스파르타를 위해 열심히 싸운 헬롯 부대를 전쟁이 끝나면 기습 공격하여 전멸시킨다던가, 스파르타를 위해 공을 세운 헬롯 2천여 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다며 화관을 씌워 마치 올림픽 영웅처럼 신전으로 행진을 시킨 후 모두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했습니다. 이를 주로 담당한 것은 젊은 엘리트 청년으로 구성된 비밀경찰 크리테이아였습니다. 이런 가혹한 대우에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던 헬롯들은 스파르타인의 살점을 뜯어먹고 싶다는 증오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사가 되기 위한 가혹한 훈련은 살아남은 소년들보다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렇게 양성된 소수의 엘리트 전사들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압도적인 인구수의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공포로 몰아넣었죠. 페르시아와 아테네를 격파하면서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쥐었으나 검소하고 평등했던 스파르타는 점차 돈과 향락에 빠져들며 레욱트라 전투에서 6천여 명의 테베군에게 2배가 넘는 군대로 맞섰음에도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이 전투에서 왕의 시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스파르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강하고 엄격했지만 창의성 없는 스파르타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은 스파르타인 6천여 명이 노예 35만을 종속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스파르타의 인종적 우수성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절멸하고 레벤스보론을 만들어 순수 아리안 혈통만을 키워내는 인종실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비극을 낳게 합니다.